네, 그러면 네. 밤새 또 무슨 뉴스들이 있었는지 권순우 팀장과 함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씨 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은 산타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은 참 잘 간다. 어떻게 이렇게 잘 가? 아니, 미국 오르는 걸 너무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라고. 아니, 왜? 그나마 그게 올라줘서 그게 빠졌으면은 그렇게 생각해. 와, 그리고 정 아쉬우면 사시든가. 미국이요? 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참아줘. 아니, 지금이라도 가면 또. 지금 파월 의장 긴장하는 소리 들렸습니다. 네, 고점일까봐. 예, 다우존스는 0.4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54%, S&P 500은 0.42%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전고점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돌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히 뭐 박병창 이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요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뭔가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좀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냥 뭐 연말 분위기 좀 내고 싶어가지고 그 조선일보가 그 2023년 글로벌 유행어 해외에서 유행했던 그런 말 5개를 골랐는데 글로벌 유행어. 전 세계적인 유행어는 아니고 네.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행어 5개인데 네. 좀 제가 좀 지저분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전업자녀, 그게 뭐예요? 뭐 자녀가 일이죠. 아버지한테 월급 받고 아버지한테 직업이 월급 받고. 자녀예요? 예. 졸업 이후에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그냥 집에서 집안일하고 부모로부터 용돈 받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중국에서 유행하는 졸업 사진이라는데 사망 졸업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그 이렇게 막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졸업 사진이에요? 예, 예. 이제 졸업하면 죽었다 이겁니다. 어차피 졸업해도 뭐 취직도 안 되니까. 이제 취직 문제 심각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중국의 실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실업률이 네,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 한 27%? 모르는 정프로님이 정답입니다. 알 수가 없죠. 예, 중국 지난 통계 6월 믿을 수- 이후에 예.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최종은 21%까지 발표하고. 근데 내가 볼 때 21에서 27로 올라갔기 때문에 발표 안 하는 거야. 근데 뭐 예. 사실상 뭐 30-40%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업자녀라는 말이 좀 유행어가 됐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증세 안경. 지금 여기 기시다 총리의 요 안경, 요 기시다 총리를 예. 증세 안경이라고 좀 조롱을 좀 하고 있대요. 네. 안경 쓴 기시다는 증세만 좋아한다. 네. 그래가지고 증세 안경인데 이게 기시다 총리가 2021년 10월에 총리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거기에 저출산 대책 같은 걸 해가지고 대규모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국채를 더 찍어내기에는 지금 GDP 대비 일본의 국채 비율이 256%에 달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증세, 그러니까 채권을 돈 빌릴 수 없으면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자꾸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안 그래도 30년 만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일본 국민들은 좀 안 좋은데 네. 여기에 증세까지 한다 그러니까 좀 증세 안경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지지율이 낮아졌습니다. 지지율이 완전 바닥이더군요. 완전 거의 한 바닥. 20%대 네.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도인데.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번에 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또 있다 그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소득세 감세 방안을 검토해라 또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그 또 약간 좀 비아냥을 좀 저런 사고 걸 있죠. 이제 저 기존의 언론에서 갈짓자 행보다 이렇게 쓰죠. 저희 오락가락. 할머니는 지구작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그재그. 네, 지구작. 이제. 지그작. 그리고 그리고요? 미국에서는 테일러노믹스. 테일러노믹스. 네, 테일러 스위프트와 경제학,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말인데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 콘서트 매출액이 1조 3천억 정도 된대요. 아유, 테일러 사진 좀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진심이 나왔네. 근데 이게 그 저런 거를 또 보여주고 있대요.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는 공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네. 여기에 파급되는 경제 효과, 네. 주변의 호텔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서 그래서 이제 테일러노믹스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그러고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 저 공연에 뭐 지진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아, 예. 뛰어가지고.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정말 그것 때문에 지진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진 발생의 타이밍이 맞은 건지 뭐 알 수 없으나 네, 뭐 여튼 뭐 타이밍이 맞았겠어. 하필 그 순간에. 그렇다고 저것 때문에 정말 지진이 발생했을까요? 네, 아니 왜 저기 강변에 있는 무슨 빌딩 거 체육관 좀 한다고 흔들려서 그 소기력 내리고 했었잖아. 다 같이 이렇게 박자 맞춰 뛰니까 그래. 예,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예전에 그 SM 건물에서도 그 성수동에 있거든요. 그래. 거기 글로비스랑 같이 있는데 맞아. 연습생들이 칼군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진을 하게 되면은 약간 좀 흔들림이 좀 네, 느껴져서 네, 네. 연습생들은 그쪽에서 연습을 못 한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의 리즈. 여기 보면은 나 리즈 있어 보여? 이 말 모르면 꼰대. 여기 리즈? 기사 리즈? 제목입니다. 리즈는 저거 뭐, 리즈 시절 뭐 이런 거 아니야? 꼰대. 리즈가 뭐예요? 그 카리스마의 중간을 떼어가지고 너 리즈 있어? 이게 뭐 좀 매력 있어? 나 좀 리즈 있어 보여? 뭐 카리스마 있어 보여? 카리스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준말이 아닌데 리즈. 예, 아유.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예, 리즈 시절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꼰대시죠. I'm 꼰대. Why? 아니, 어쩌면 꼰대. 대놓고 꼰대. 그래. 그래가지고 요거는 근데 사실 그 온라인에서 10대 20대들 사이에서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성적인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로 많이 쓴대요. 리즈가 예, 나 리즈 있어 보여? 뭐 이런 표현을. 그리고 그 아래는 한국말로 하면은 그 거시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래? 예, 예. 아래. 아래. 거시기 있잖여. 뭐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그 한신 타이거즈가 38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이게 그 오사카 지역에서 그 인기는 되게 많은데 우승을 38년 만에 했으니까 팬들이 우승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하도 오래되기도 하고 괜히 그냥 뭐 올해 우승한다 그러니까 설레발하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거 거시기. 그 한신 타이거즈 올해 거시기요? 뭐 이런 분위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38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이렇게 우승했다라도 못하고 아래 이렇게. 우리나라는 뭘까? 우리나라도 뭐 좀 있어야 될 텐데. 예, 그 팀으로 따지면 어디쯤 될까요? 한화? 또 하나 얘기 꺼냅니까? 왜 정프로님 고향 그 지역 네, 거기가 이제 하나라고. 하나죠. 예, 예, 옛날 빙그레. 조금 있어봐. 내가 좀 있으면 김성근 감독님 인터뷰해야. 인터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어제 이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초과 근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의 판결 관련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뉴스 나왔죠. 그러니까 의외로 대법원의 판결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전에 통상임금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세 계약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있잖아요. 네. 2년 지나면은 이거 5%만 올릴 수 있는 나 전세 계약 연장하고 싶어요라는 것에 대한 권리가 세입자한테 있잖아요. 이거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내보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집주인이 진짜 나갈라 그러는 건가 아니면 쫓아내려고 자기가 들어갈라 그러는 건가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 네.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로 실거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그게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네. 그 집주인, 그러니까 세입자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했어요. 네. 나는 계약갱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여기 집주인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좀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른 아파트 팔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살려고 그런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계약갱신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하려고 그러는 걸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나는 그냥 행사하겠다. 당신 분명히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다시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의 노부모가 들어가서 살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거에서 이제 논쟁이
생겼으니까 소송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대법원은 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라든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되는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라든지 뭐 이런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서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진짜 실거주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 말을 바꾸고 막 그랬던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의 권리를 좀 많이 인정을 해준 건데 여기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집주인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그쪽에 살고 있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사를 올 거면 전학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봤을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 뭐 전학 준비,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실거주 의사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노부모가 그 뭐 병원 때문에 이사를 한다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에서 5번 정도 통원 치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실거주한다 그랬다고? 이거 못 믿겠다. 요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 증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는 집주인의 책임이다라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실거주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간 다음에 집주인이 들어가서 뭐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차피 뭐 가구를 들여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나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주민을 옮기고 거기서 사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전에 준비가 왜 필요하지? 그 뭐 전학은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자사고를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 근데 이게 실거주를 안 할 건데 그냥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들어가서 산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내보내고 나서 세입자가 집주인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세입자가 그거를 맨날 가서 그 지켜보면서 뭐 이 사람 뭐 새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해서 소송에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거를 대법원에서는 여기 실거주가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거는 집주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령 판결 나왔다고 해도 다른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노동시간이란 이런 거 판결과 달리 실제 생활에 그렇게 많은 영향 줄 판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 뭐 진짜 맘먹은 대로 맘먹고 그럼 부모님 들어오세요 아니면 뭐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그럼 내가 이불 한 채 들고 들어가면 되잖아. 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뭐 전세 또 주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세입자하고 이런 갈등이 좀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이제 실거주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나는 실거주라는 걸 확증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한 거예요. 그걸 입증을 집주인이 하라. 그쵸. 들어오기 전에라도. 예. 근데 그거 예를 들면 뭐 아무 자녀도 없고 그냥 나 거기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아니 근데 확증이지? 그게 법이라는 게 실거주를 하면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실거주 할 거라서 세입자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니 근데 나갔는데 실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세입자는 이미 나간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걸 어렵다 어떻게 이거. 연습한다. 근데 어쨌든 이게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나와서 집주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신부진이 입증을 해야 된다. 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여튼 뭐 대법 판결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뭐 근데 이런 실제로 그냥 거기서 실거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관련한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내 게임사의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 중국이 이번에 발표를 했던 내용들은 뭐 매일매일 로그인 뭐 이런 걸로 해서 보상 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그 하루에 쓸 수 있는
그 과금의 정액을 딱 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중국이 굉장히 게임 규제를 좀 세게 하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거의 하루 만에 지금 파노라 그래가지고 게임 허가를 막 내줬는데 그 허가 내준 게임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100개 이상의 파노를 막 내줬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거를 규제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은 일단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은 MMORPG 쪽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MMORPG라는 거는 이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데 이게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냐면은 이런 게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고래 형님들이 주요 타겟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 전체에서 나오는 매출 중에 고래 형님들이 차지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데 실제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여기서 중국 게임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매일매일 접속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도를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고래 형님들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고래 형님들도 고래 형님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적으로 표현이니까 현질 크게 하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뭐 VIP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게임들이 이런 식의 어떤 큰 손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 모델이었죠. 그죠.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었죠.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것들이 주요 수익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판호를 받아가지고 많이들 들어가긴 들어가요. 뭐 데블 시스터즈의 쿠키런 같은 경우 28일 날 중국에 출시를 하게 되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제2의 나라가 내년 상반기에 좀 출시가 될 거예요.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미르엠 어떤 중국 출시가 예고가 좀 되고 있고 네.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블레드 앤 소울 2 이제 중국 진출에 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과연 한국형 BM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좀 있어 왔는데 사실 그 플루토 리서치라고 이제 독립 리서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브루스님이 그 캡콤이라는 게임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BM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콘솔 게임 패키지 있잖아요. 게임 한번 내가 사서 그 게임 재밌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자본의 논리가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야 그거 게임 CD가 하나 팔아가지고 그 매출 끝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갖고 주머니를 계속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게임이 돼야 된다. 그런 걸로 해서 게임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왔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게임 한번 팔고 나서 그럼 게임 CD 팔아가지고 그럼 일회성 매출이라고 없는 회사는 그러면 정말 그 회사는 성장성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브루스님이 이제 캡콤이라는 회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주가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캡콤은 뭐 하는 회사냐면 스트리트 파이터 만든 회사예요. 옛날 오락실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네, 스트리트 파이터하고 바이오 해자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게임 하나 이렇게 파는 거를 일회성 매출이라고 하고 성장성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캡콤이라는 회사가 지금 10년간 영업이익이 감소한 적도 없고 이익률이 40%가 넘고 5년간 주가 상승률이 341%예요. 야. 그러면은 이런 그 게임 잘 만들어서 그냥 파는 그 모델이 정말 잘못된 모델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큰 돈을 가차 막 확률형 아이템으로 큰 소리한테 돈 뜯어내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 생겨났던 그 엄청난 주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따박따박 게임 잘 만들던 회사들은 오히려 5년 수익률로 봤을 때 훨씬 높더라. 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그러니까 뭐가 맞다라고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좀 다양성을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가차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따박따박하게 진짜 게임 잘 만드는 회사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뭐 어제 그 중국의 조치 이후에 게임주는 어떻게 됐나요? 많이 빠졌나요? 올랐나요? 뭐 좀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뭐 오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오히려. 예, 그래가지고 나왔던 얘기가 MMORPG라든지 요런 쪽은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콘솔 게임 만드는 쪽은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게임 관련된 소식까지 뉴스3 전해드렸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